아마도 여러분은 이름은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 실체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0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이 액수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내 총생산 GDP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엑손모빌, JP 모건 체이스, 파이저, 그리고 S&P 500 지수에 포함된 다른 496개 기업의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내 총 21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 회사는 2020년에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어리에 고용되어 코로나19 위기 동안 자산을 매입했으며 이로써 금융시장의 선수이자 심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블랙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401k, 사상 1K를 가지고 있다면 블랙록이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주식에 대한 권리일 뿐입니다. 실제 주식은 블랙록이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 선거에서 투표하고 합병을 승인하며 미국 경제 전반의 정책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은 블랙록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1988년에 블랙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블랙록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입니다. 어떤 은행보다도 강력하며 어떤 과거의 독점 기업보다도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은 단순히 돈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소유권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입니다. 블랙록이 5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나 JP 모건의 트러스트와 어떻게 다르고 왜 더 위험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기관에 이러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왔던 자본주의의 종말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가 모든 주요 기업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의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관리할 때 한 명의 최고 경영자 CEO가 어떤 선출직 공직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시장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과두정치 체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바로 그 과두 지배자입니다. 블랙록이 모든 것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블랙록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랙록을 은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줍니다. 블랙록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블랙록은 자산 운용사입니다.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대학기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상장지수펀드 ETF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관리합니다. 이 모든 주체들은 투자할 돈을 블랙록에 맡깁니다. 블랙록은 상품에 따라 보통 0.03%에서 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 고객의 전략에 따라 돈을 투자합니다.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은 2024년 현재 10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에 4.3조 달러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10조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이는 유통되는 모든 미국 통화, 실물 및 디지털의 총 가치보다 많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국내 총생산 GDP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40%에 해당합니다. 단 한 개의 회사가 미국의 전체 경제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뱅가드는 8조 달러를,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4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이 세 회사를 합치면 22조 달러를 관리하며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펀드 보유자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소유되는 뱅가드와 달리 블랙록은 상장 기업입니다. 주주와 최고, 경영자, CEO, 그리고 이윤 추구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블랙록이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1988년에 레리 핑크와 7명의 파트너들이 설립했습니다.
핑크는 퍼스트 보스턴의 채권 트레이더였는데 주택저당증권 MBS에 잘못 투자하여 회사에 1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는 해고당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결정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험 관리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보다 위험을 잘 측정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핑크와 그의 파트너들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알라딘, 에이라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산 부채, 부채 및 파생 상품 투자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블랙록의 비밀 병기가 됩니다. 처음에 블랙록은 기관만을 위한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블랙록은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를 13.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의 상장 지수 펀드 ETF 플랫폼인 iShares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블랙록은 기관만을 위한 자산 운용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까지 인덱스 펀드와 상장 지수 펀드 ETF를 통해 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의결권 대리 행사나 기업 지배 구조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익률을 원할 뿐이며 블랙록은 그들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블랙록의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의결권을 부여했습니다. 오늘날 블랙록은 130여 개의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iShares, S&P 500 상장 지수 펀드 ETF이며 티커는 IVEB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소유하고 있다면 500개 기업의 아주 작은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주식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블랙록이 행사합니다. IVEB, 단일 펀드에만 4천억 달러가 운용되면서 블랙록은 모든 S&P 500 기업에서 수백만 표의 의결권을 통제합니다. 이것을 모든 블랙록 펀드에 걸쳐 곱해보면 그 막강한 힘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록은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자신들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블랙록은 그들을 대신해 투표합니다. 이제 블랙록이 왜 다르고 더 위험한지 보여주기 위해 세계의 역사적인 독점 기업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870년부터 1911년까지 존 D.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미국 최초의 거대 독점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1904년 전성기의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정유 산업의 91%와 최종 판매의 85%를 통제했습니다. 이는 수평적 및 수직적 독점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정유시설, 송유관, 유통망, 소매, 주유소 등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러한 지배력 집중은 스탠더드 오일이 가격을 책정하고 경쟁사를 압박하며 최대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11년에 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하고 이를 34개 회사로 분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라는 한 가지 산업만 통제했지만 블랙록은 모든 산업에 걸쳐 소유권을 통제합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등유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의 모든 주요 기업의 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은 눈에 보였고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블랙록의 독점은 분산 투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모든 회사의 7%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발함입니다. 자산 운용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합법적인 독점입니다. JP 모건 트러스트는 1890년대부터 1912년까지였습니다. JP 모건은 단순히 은행만 운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호 이사 겸직을 통해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를 장악했습니다. 모건의 파트너들은 US 스틸, 제너럴 일렉트릭, AT&T를 비롯한 수백 개의 다른 회사 이사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건은 철도, 해운, 철강, 은행업을 지배했습니다. 1912년 푸조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모건과 다른 두 개의 은행이 당시 미국의 전체 통화량에 해당하는 220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모건의 영향력은 모든 주요 산업에 미쳤습니다. 하지만 모건의 통제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모건은 직접 이사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전략을 지시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명백했기에 정치적으로 취약했습니다. 1913년 클레이턴 독점 금지법은 상호이사 겸직을 금지했습니다. 모건의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블랙록은 여기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블랙록은 레리 핑크를 기업 이사회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대리 행사합니다. 권력은 간접적이지만 더욱 절대적입니다. 상호 이사 겸직은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운용사들이 고객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같지만 법적 구조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이던치 파르베는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독점 체제가 된 독일 화학 카르텔이었습니다. 1930년까지 아이던치 파르베는 독일 화학 생산량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이 회사는 합성 석유와 고무를 생산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사용된 치클론 B 가스를 제조했습니다. 아이터시 바르베는 너무나 강력하여 히틀러의 집권을 돕는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 연합국은 바르벤을 해체하여 BSF, 바이어, 훅스로 분리시켰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독점 기업들은 단순히 시장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 행위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형성하며 심지어 잔악 행위를 가능하게도 합니다. 블랙록은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움직입니다. 블랙록은 화학 물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블랙록은 모든 것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는 대통령들에게 조언합니다. 블랙록 출신 인사들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백악관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생산자가 아닌 자산 운용사이므로 그들의 독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학 물질을 만들거나 석유를 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블랙록이 시장을 통제하는 5가지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문서화되고 공개적이며 엄청나게 강력한 사업 모델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 모든 산업에 걸친 집중된 소유권입니다. 블랙록은 S&P 500대 기업 중 495곳에서 가장 크거나 두 번째로 큰 주주입니다. 2024년 현재의 정확한 비율과 함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술 분야입니다. 애플의 경우 블랙록은 약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6.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랙록을 가장 큰 기관 투자자 주주로 만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블랙록은 약 2,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7.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기관 투자자 주주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블랙록은 약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6.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블랙록은 약 450억 달러에 해당하는 5.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즉 알파벳의 경우 블랙록은 약 1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6.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메타, 즉 페이스북의 경우 블랙록은 약 850억 달러에 해당하는 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블랙록은 약 900억 달러에 해당하는 6.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분야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경우 블랙록은 6.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3%를 소유합니다. 웰스 파고는 6.9%를 소유합니다. 시티그룹은 6.5%를 소유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7.1%를 소유합니다. 골드만삭스는 6.2%를 소유합니다. 에너지 분야입니다. 엑슨모빌의 경우 블랙록은 7.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쉐브론은 7.1%를 소유합니다. 코노코필립스는 6.8%를 소유합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6.3%를 소유합니다. 제약 분야입니다. 화이자의 경우 블랙록은 8.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7.4%를 소유합니다. 머크는 7.9%를 소유합니다. 에브비는 7.2%를 소유합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7.8%를 소유합니다. 소비자의 분야입니다.
프록터 앤드 갬블의 경우 블랙록은 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7.3%를 소유합니다. 펩시코는 7.1%를 소유합니다. 월마트는 6.5%를 소유합니다. 홈디포는 6.9%를 소유합니다.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블랙록은 미국의 모든 주요 기업의 6에서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회사가 아니라 모든 주요 회사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권의 독점을 만들어냅니다. 블랙록은 스탠더드 오일처럼 한 산업의 91%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산업의 7%를 통제합니다. 이것이 더 큰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쟁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회사가 이기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이 애플 주식 7%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7%를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휴대폰,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합니다.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블랙록의 애플 지분 가치는 상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블랙록의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가치도 상승합니다. 블랙록은 어느 쪽이 이기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회사 모두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 압력을 제거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제 이 논리를 전체 경제로 확장해 보십시오. 블랙록은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공사가 이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은 항공사들에게 가격, 서비스, 효율성 면에서 경쟁하도록 압력을 가할까요? 아니면 모든 항공사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여 블랙록의 해당 부문 지분 가치를 높이는 것을 선호할까요? 그 유인책은 명백합니다. 경쟁을 억제하고 업계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 소유 이론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문서화했습니다. 2017년 호세 아제르, 마틴 슈말츠, 이사벨 티쿠의 연구에 따르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공동 소유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3에서 7% 더 높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은 가장 큰 주주들이 모든 경쟁사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은 경쟁 감소로 인해 이득을 얻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독점입니다. 블랙록은 단일 항공사의 91%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항공사의 7%를 소유하며 업계 전반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은행업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공동소유 은행들이 예금에 대해 더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에 더 높은 이자를 부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주주들이 모든 경쟁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금주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 수십억 달러가 소비자로부터 주주에게로 이전됩니다. 제약 산업에서는 공동 소유가 의약품 가격 상승과 연관됩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혁신 감소로 이어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의한 공동 소유는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한 회사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그 소유권을 이용해 업계 전반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위임장, 의결권,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통제입니다. 당신이 뮤추얼 펀드나 ETF를 통해 주식을 소유할 때 기술적으로는 주식을 소유하지만 당신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당신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관행이지만 블랙록의 규모는 전례가 없습니다. 블랙록은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에 대한 위임장을 행사합니다. 이는 수천 개 기업에 걸쳐 수백만 개의 개별 주식 보유분을 의미합니다. 2023년 블랙록은 전 세계 16,000개가 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원 보수, 이사회 선거, 인수합병, 기업 전략, 환경 정책, 사회 정책 등에 대해 투표했습니다.
블랙록은 당신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소매 투자자 중 거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당신이 블랙록에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레리 핑크와 블랙록의 스튜어드십 팀이 결정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공개 기업은 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원, 임원 보수, 그리고 주요 기업 결정에 대해 투표하는 연례 주주총회를 엽니다. 의결권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합니다. 블랙록이 애플 주식의 7%를 소유한다면 전체 의결권의 7%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이 분산된 회사에서는 7%가 종종 가장 큰 단일 의결권 집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총회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소유 지분은 시장의 약 30%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참여율은 그 30% 미만입니다.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이 결과를 통제하며 블랙록이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엑손모빌은 위임장 대결을 겪었습니다. 엑손 주식의 0.02%만을 소유한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엔진넘버 원이 엑손 이사회에 3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회사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엑손 경영진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투표는 대형 기관 주주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블랙록은 엔진넘버 원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이 승리했습니다. 경영진의 의지와는 달리 3명의 새로운 이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블랙록의 힘을 보여줍니다. 엑손은 시가총액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사 주식의 0.02%를 소유한 헤지펀드에 의해 경영진이 패배한 것은 블랙록이 그 헤지펀드와 함께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의 7% 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 통제입니다. 블랙록은 엑손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누가 이사회에 앉을지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전략, 최고 경영자, 보상,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블랙록은 고객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투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객들은 누구일까요? 블랙록이 자신들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와 인덱스 펀드들입니다. 블랙록에 재량권을 부여한 연기금들입니다. 각 고객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를 어떻게 조율할까요? 조율하지 않습니다. 블랙록은 레리 핑크와 그의 팀이 설정한 블랙록의 위임장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표합니다. 그리고 레리 핑크는 매우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기준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매년 핑크는 블랙록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이 서한들은 제안이 아닙니다. 블랙록의 의결권으로 뒷받침되는 지시입니다. 2020년 핑크의 서한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기후위험은 투자 위험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기업들에게 기후위험을 공개하고 파리 협정에 부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은 기업들은 2021년에 블랙록의 경영진 반대 투표에 직면했습니다. 2021년에 핑크 서한은 인종평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기업들에게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 즉 직원, 지역사회, 환경에 집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핑크는 다양성 및 탄소 중립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에게 다양성 데이터를 공개하고 다양성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들은 레리 핑크의 개인적인 정책 선호입니다. 그러나 블랙록이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핑크의 선호는 미국 전역의 기업 정책이 됩니다. ESG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한 개인의 견해가 10조 달러의 의결권에 의해 증폭되어 선거도 민주적 책임도 없이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 기업의 정책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두 정치입니다. 레리 핑크는 기업 미국에 대해 역사상 어떤 개인보다도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록펠러나 모건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핑크는 자신을 위해 투표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알라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블랙록의 비밀 병기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알라딘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모든 자산, 모든 부채, 모든 파생 상품을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위험을 계산합니다. 블랙록은 1988년에 알라딘을 구축했으며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글로벌 금융의 운영체제가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라딘은 21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10조 달러 자산만이 아닙니다. 알라딘은 다른 기관에도 라이선스되어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기관 고객들이 알라딘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캘퍼스, 캘퍼스와 같은 연기금, AIG와 같은 보험사, 국부펀드, 그리고 심지어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블랙록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21조 달러 규모의 자산, 즉 전 세계 금융자산 총액의 대략 10%에 해당하는 자산 전반의 위험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알라딘은 단순히 위험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조치를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알라딘이 위험한 자산을 식별하면 매도를 제한합니다. 기회를 식별하면 매수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수백 개의 기관에 걸쳐 21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권고는 시장을 움직입니다. 만약 알라딘이 50개의 연기금에 특정 채권을 팔라고 지시하면 그들은 동시에 매도합니다. 해당 채권의 가격은 폭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 기반의 시장 통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알라딘은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록은 알라딘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알고리즘들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반의 투자 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업이 통제하는 단일 시스템이 21조 달러의 자본을 분석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알라딘에 버그가 있거나 위험 모델이 잘못되었거나 수백 개의 고객 기관에 동시에 같은 조치를 권고한다면 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집중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는 부분적으로 결함 있는 위험 모델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은행들은 비슷한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이 모든 모델들이 주택시장 위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주택시장이 붕괴했을 때 모든 모델이 동시에 오작동했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 개의 결함 있는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 즉 알라딘이 21조 달러를 통제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만약 알라딘이 위험을 잘못 계산한다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알라딘의 조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알라딘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알라딘은 라이선스 수수료만으로 블랙록에게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기관들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블랙록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약 알라딘의 조언으로 돈을 잃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블랙록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조언에 대해 돈을 받으면서도 그 조언이 틀렸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라딘은 블랙록에게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블랙록은 다른 기관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위험 노출도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규모의 내부자 정보입니다. 블랙록은 알라딘 데이터와 자사의 투자 결정을 분리하기 위해 차이니즈 월 정보 차단벽을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차이니즈 월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외부 검증은 없습니다. 우리는 블랙록이 알라딘이 제공하는 신의 눈과 같은 시각을 시장을 선행 매매 프론트러닝 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과 그럴 능력 모두 존재합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정부 계약과 회전문 인사입니다. 블랙록은 시장에서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강력하며 그 관계는 공생적입니다. 블랙록 출신들이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백악관에 포진해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블랙록으로 퇴직합니다. 이러한 회전문 인사는 블랙록의 이익이 정부 정책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 정책이 블랙록의 이익에 맞춰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붕괴했을 때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회사채나 ETF를 직접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블랙록을 고용하여 대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블랙록은 코로나 비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준을 대신하여 회사채와 ETF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블랙록은 이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했고 블랙록 자체 ETF를 포함한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이 이해 상충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은 연준에 의해 회사채 ETF를 매입하도록 고용되었습니다. 블랙록은 가장 큰 회사채 ETF 플랫폼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연준의 자금으로 자사 ETF를 매입하여 해당 ETF의 가치를 끌어올렸고 이는 블랙록과 그 고객들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블랙록은 선수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연준이 어떤 자산을 매입해야 할지 결정했으며 그 매입을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규제 포획입니다. 정당성은 블랙록이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자산운용사를 고용하여 자신이 가장 큰 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이 될 법한 이해상충을 야기합니다. 이제 회전문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디스는 블랙록의 지속 가능한 투자 부문 글로벌 총괄이었습니다. 2020년에 그는 블랙록을 떠나 바이든 대통령 하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최고 경제 고문입니다. 디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블랙록이 막대한 투자를 한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디스는 백악관을 떠나 민간 부문으로 돌아와 기후 투자 자문을 했습니다. 마이클 파일은 블랙록의 글로벌 최고 투자 전략가였습니다. 2021년에 그는 카미올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수석 고문이 되었습니다. 에이데모는 블랙록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재무부 차관, 재무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위의 관리입니다. 아데에모는 금융제재, 은행규제, 국제경제정책을 총괄합니다. 이들은 하급 직원이 아닙니다. 블랙록에서 직접 온 최고 경제정책 입안자들입니다. 역방향 흐름도 존재합니다. 레리 핑크는 양당의 여러 대통령들의 측근이었습니다. 블랙록은 전 재무부 장관, 연준 관계자, 중앙은행 총재들을 고문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 고용합니다. 전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었던 스탠리 피셔는 블랙록의 선임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전 스위스 국립은행 총재였던 필립 힐데브란트는 블랙록의 부회장입니다. 이것은 폐쇄적인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블랙록 출신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은 블랙록의 이익이 됩니다. 블랙록은 더 많은 정부 관료들을 고용하고 이 고리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블랙록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구제 금융, 블랙록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기후 정책, 블랙록은 친환경 투자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록은 대형 자산 관리 회사들이 이득을 보고 소규모 경쟁사들은 손해를 입도록 규제안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노골적인 부패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교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서 말이죠.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정보 비대칭성과 데이터 지배력입니다. 블랙록은 국가안보국 NSA를 제외하면 그 어떤 기관보다도 기업, 시장, 그리고 경제 동향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출처에서 나옵니다. 첫째,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알라딘 시스템은 21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분석합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투자 흐름, 위험 노출도, 그리고 거래 패턴을 파악합니다. 둘째, 블랙록이 직접 운용하는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입니다. 블랙록은 거의 모든 주요 기업과 시장에 투자하며 전 세계적으로 연구원, 분석가, 그리고 기업 경영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블랙록의 정치적 연줄은 정책 변화에 대한 조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은 곧 권력입니다. 블랙록은 다른 기관들이 무엇을 매수할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시장이 알기도 전에 어떤 부문이 위험에 처할지 알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정책 변화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의 내부자 거래는 아닙니다. 이는 시스템적인 정보 우위이며 정보 우위는 곧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알라딘 데이터가 다음 분기에 30개의 연기금이 신흥시장 채권을 매도할 계획임을 보여준다면 블랙록은 신흥시장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이 기업 고유의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시스템적인 흐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블랙록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이 5가지 메커니즘, 즉 집중된 소유권, 의결권 대리 행사, 알라딘 시스템, 정부 계약, 회전문 인사,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은 전례 없는 시장 통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결합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독점 기업도 이 5가지를 동시에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생산을 통제했고 JP 모건은 자본을 통제했으며 IG 파르벤은 특정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록은 경제 전반에 걸쳐 소유권, 지배 구조, 위험 관리, 정책, 그리고 정보를 모두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독점이며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 소유권 문제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암울한 미래상으로 변합니다. 블랙록은 상장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블랙록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블랙록의 가장 큰 주주는 벵가드인데 벵가드는 블랙록의 약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주주는 직원 스톡 플랜과 자사주를 통해 약 5%를 소유한 블랙록 자신입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벵가드는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벵가드는 기술적으로는 펀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벵가드의 가장 큰 보유 자산은 블랙록이 투자하는 바로 그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벵가드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주요 주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벵가드는 블랙록의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애플의 7%를 소유하고 있고 벵가드는 애플의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벵가드와 블랙록은 서로에게 가장 큰 주주이며 모든 주요 기업에서 공동 투자자입니다. 이는 동일한 소수의 자산관리 회사들이 서로를 소유하고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하는 순환 소유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4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 번째로 큰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블랙록과 벵가드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가장 큰 주주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또한 블랙록과 벵가드의 펀드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 즉 블랙록, 벵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약 20%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동시에 서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평적 주식 보유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21세기 독점의 구조입니다. 20세기에는 독점이 한 회사가 하나의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더드 오일이 정유 시장의 91%를 소유했던 것처럼 말이죠. 21세기에는 세 회사가 모든 것의 20%를 소유하고 서로를 소유하는 형태의 독점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경쟁은 억압되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어떤 단일 기업도 과반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는 합법적입니다. 그들은 단지 모든 것에 대한 조정된 소수 지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권력을 창출합니다. 블랙록, 벵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경제 전반에 걸쳐 20%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들은 ISS와 글래스 루이스 같은 의결권 자문 회사를 통해 공조합니다. ISS가 특정 이사나 합병안에 찬성 투표를 권고할 때 블랙록, 벵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종종 모두 같은 방식으로 투표합니다. 이것은 명시적인 공모 없이 이루어지는 조정된 통제입니다. 이제 블랙록의 독점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득을 볼까요? 첫째, 레리 핑크입니다. 핑크는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입니다. 그의 순자산은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연봉은 2,500만에서 3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부는 블랙록 주식 소유에서 나옵니다. 블랙록이 성장할수록 핑크는 더욱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인덱스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동형 인덱스 펀드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수록 블랙록은 더 거대해집니다. 핑크는 완벽한 사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자산은 자동으로 유입되고 수수료는 쌓입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가 수동형이기 때문에 블랙록은 좋은 주식을 고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블랙록의 주주들이 이득을 봅니다. 주식 코드 BLK인 블랙록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블랙록 주가는 2010년 이후 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블랙록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수동형 투자로의 전환 덕분에 이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블랙록의 가장 큰 주주들은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다른 자산 관리 회사들입니다. 따라서 블랙록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독점 기업들입니다. 과점 기업들이 스스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셋째,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인덱스 펀드에서도 이익을 얻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시장 수익률 덕분에 이득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분산 투자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좋은 점입니다만 모르는 사이에 시장 집중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귀하의 투자는 블랙록이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귀하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득을 보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항공권, 처방약, 은행 서비스 등 귀하가 지불하는 모든 가격이 공동 소유 때문에 더 높아진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소비자로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순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들이 이득을 봅니다. 이는 직관에 반하는 일이지만 최고 경영자들과 이사회는 블랙록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블랙록은 수동적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운영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블랙록은 만족합니다. 이는 경영진이 자신들의 보수를 극대화할 자유를 줍니다. 블랙록은 95%의 경우 경영진에게 찬성표를 던집니다. 다만 블랙록이 강한 입장을 가진 ESG 문제들은 예외입니다. 경영진은 블랙록이 궁극적인 수동적 소유주의이기 때문에 블랙록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블랙록이 주식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기업 지배 구조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투자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봉건주의입니다. 귀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가 소유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 블랙록이 바로 그 영주입니다. 소비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공동 소유가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이 모든 항공사, 모든 은행, 모든 제약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그 회사들은 덜 공격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향을 받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가격이 3%에서 7% 상승합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로부터 수십억 달러가 갈취되어 주주들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블랙록의 소유 구조가 가격 담합을 조장하기 때문에 귀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소기업들도 손해를 봅니다. 블랙록이 소유한 거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작은 항공사나 지역 은행을 운영한다면 블랙록의 10조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는 회사들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경쟁할 수 없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자본 접근성,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규제 기관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기업들은 사라지고 기업가 정신은 쇠퇴하며 시장 집중은 심화됩니다. 이것은 창조적 파괴의 종말입니다. 노동자들은 손해를 봅니다. 공동 소유가 임금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공동 소유는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임금을 약 10% 정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주주들이 한 노동시장 내의 모든 고용주를 소유하게 되면 고용주들이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동기를 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월마트와 타겟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이 서로 임금을 올리려고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부문 전체에서 인건비를 낮게 유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주주들은 이득을 보며 민주주의는 손해를 봅니다. 블랙록은 미국 기업계의 의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레리 핑크가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은 대부분의 법안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기후, 다양성, 지배 구조에 대한 기업 정책은 모두 레리 핑크의 선호도에 따라 형성되며 10조 달러 규모의 의결권으로 뒷받침됩니다. 이것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핑크는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록의 위임 의결권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블랙록이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했는지는 일이 벌어진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계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면서도 블랙록은 대부분 다른 자산 운용사인 자신들의 주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자체도 손해를 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 창조적 파괴, 그리고 혁신에 기반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주들이 모든 경쟁자들을 소유하게 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가격은 오르며 혁신은 둔화되고 독점 이윤이 축적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인가입니다. 거대 기업들을 위한 기업 사회주의이자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가혹한 경쟁,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부스러기를 위해 싸워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동적 투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액티브 뮤추얼 펀드가 95%의 자산을 운용했으며 인덱스 펀드는 틈새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인덱스 펀드가 미국 뮤추얼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액티브 펀드에서 빠져나와 수동적 인덱스 펀드로 유입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S&P 500 ETF의 경우 0%에서 0.03%인 반면 액티브 펀드는 1%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는 지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합리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은 비합리적인 시스템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덱스 펀드로 더 많은 돈이 유입될수록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더욱 거대해집니다. 그들이 커질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질수록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이것은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인덱스 펀드는 경쟁을 억제합니다. 경쟁이 억제되면 기업들은 더 높은 이윤을 얻습니다. 더 높은 이윤은 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주가 상승은 인덱스 펀드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이 순환은 가속화됩니다. 2030년까지 분석가들은 인덱스 펀드가 미국 주식 자산의 70%를 운용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 시점에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의결권 과반수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과점 체제는 절대적이 되고 명백한 종착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살 수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비싼 액티브 펀드를 선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 논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적 차원에서는 인덱스 투자가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독점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블랙록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의 서한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야심차게 변모했습니다. 핑크는 블랙록을 전통적인 의미의 주주가 아니라 기업 목적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재자로서 명시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자신들의 의결권을 포기한 주주들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 장악이라면 그것은 인덱스 투자를 통해 가능해진 합법적이고 구조적인 권력 장악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이렇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성장함에 따라 능동적 운용, 액티브 매니지먼트는 틈새 시장이 될 것입니다. 오직 가장 큰 규모의 능동적 펀드들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작은 능동적 펀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더욱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의결권이 과반수에 육박하면 규제를 예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규제는 블랙록의 의견이 반영되어 쓰여질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투명성 요구 사항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블랙록에게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은 이를 준수할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경쟁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규제는 블랙록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록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것을 예상하십시오. 블랙록은 이미 사모시장, 인프라, 그리고 실물 자산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공모시장 기회가 포화 상태가 되면 블랙록은 사기업, 인프라 자산,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할 것입니다. 결국 블랙록은 공모 주식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속도로, 교량, 수자원 시스템까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산 운용사에서 자산 소유자로의 궤적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주식에서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블랙록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시스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득을 취하십시오.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십시오. 블랙록의 지배력은 인덱스 펀드를 수익성 있게 만듭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블랙록의 S&P 500, 온백, ETF인 IVB를 매수하십시오. 블랙록의 독점을 타고 수익을 얻으십시오. 이것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안에서 헤쳐나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투자가 블랙록의 의결권에 힘을 실어주고 시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선택지, 인덱스 펀드에서 이탈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개별 주식을 선택하거나 공동 소유에 관여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입니다.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블랙록의 독점에 기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 있는 접근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세 번째 선택지, 정치적 행동, 공동 소유에 대한 반독점 집행을 요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이해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십시오. 규제를 추진하십시오. 자산 운용사가 의결권을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인식이 형성되면 개혁은 가능합니다. 역사적인 독점 기업들은 정치적 행동을 통해 해체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AT&T,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은 블랙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블랙록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랙록은 악마가 아닙니다. 레리 핑크는 악당이 아닙니다. 블랙록 직원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합법적이고 심지어 권장되는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홍보되는 인덱스 투자가 과점 구하잔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수동적 운용이 능동적인 권력을 집중시키는 시스템, 모든 것의 7%, 지7%. 이를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한 가지의 이 91%, 그 91%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인 시스템, 법이 구조를 따라잡지 못했고 그 구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88. 년에는 블랙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 10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2034년에는 22조 달러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모에서는 블랙록은 단순히 가장 큰 자산 운용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세력이 될 것이며 어떤 정부보다도 거대하고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할 것입니다. 제국은 땅과 사람을 통제하지만 블랙록은 소유권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은 모든 것입니다. 존 디 록펠러는 석유 독점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해체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JP 모건은 금융 독점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해체하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블랙록은 36년 만에 소유권 독점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문제는 블랙록이 강력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회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엑손 모빌, JP 모건 화이자, 그리고 S&P 500
기업 중 494스가의 다른 기업의 최대 주주일 때 하나의 AI 시스템이 21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할 때 한 명의 CEO의 연례 서한이 미국 전역의 기업 정책을 형성할 때 하나의 기관이 세계 시장에서 선수이자 심판이자 점수 기록원일 때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두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과토우는 블랙록입니다. 만약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시스템을 보여주었다면, 만약 여러분의 주식 소유권이 허구이고 블랙록이 현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그것과 싸우거나 각 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블랙록의 10조 달러는 20조 달러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의 77%는 10%가 되고 그 과점은 절대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블랙록, 모든 것을 소유한 회사, 합법적인 독점 기업, 보이지 않다가 일단 보게 되면 숨길 수 없는 힘. 그리고 일단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블랙록이 구축한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구, 모든 인류,